그러면 애국군이 철수한 직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남베트남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빨리 무기력하게 북베트남군에 패배하게 된 거예요? 거기 무슨 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베트남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키기에 그런 능력이나 의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등 연합군이 남베트남 전쟁을 대신해서 수행했고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면서 남베트남을 지탱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남베트남의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4년 동안에 무려 10번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었죠. 한 해에 2번씩이나 쿠데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남베트남 국민은 오히려 북베트남의 호치민과 그의 정부를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이제 호치민이 사망했는데 그때 남베트남 주민들은 공공연하게 검은 리본 달고 호치민 추도식에 참석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군인들도 적과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이공 정권의 향배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작전 환경에 부합한 전략 전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군의 전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공산군은 야지에서 장기간 생존하면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죠. 남베트남군은 일개 분대의 게릴라가 나타났을 때도 폭격과 포격으로 주변 지역을 아주 초토화를 시킨 후에 헬기로 기동을 해서 전과를 확인하는 정도로 미군이 하는 그 부자나라 물량 작전을 그대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미군 방식의 아주 부자나라 흉내를 낸 거죠. 네. 그런데 이 헬기와 전투기 등 정밀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비와 보급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 후 남베트남은 미군과 같은 정비 보급 체계를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남겨준 정밀 장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고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군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한 것이죠. 아무리 첨단 장비 갖고 있어도 그걸 뭐 유지할 수가 없고 네. 또 사람들도 지금 뭐 정신 상태가 지금 이 흐리망탕한 상태로 지금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남베트남 뭐 월남이라고도 저희가 합니다만 월남 패망 사건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사실 많을 것 같은데 오늘날 남북 대치 중인 우리 군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협상 테이블에서 맺은 평화협정은 언제라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같은 문서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안보도 한미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없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핵협의 그룹을 착실하게 운영하면서 대응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서 한반도에 적합한 전략 전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장차전에 대비해서 AI를 도입한 한국형 삼축 체계 등의 대응 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이 하여튼 계속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주국방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월남 패망 50주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될 교훈은 뭐 당연하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베트남 전쟁이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시민단체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회에 베트남 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입은 인명피해와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손실이 크죠.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5,099명의 전사자와 1만 1천 명의 부상자 그리고 10만여 명의 고엽제 환자 등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반면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수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 증가 추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파병 직전인 1963년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9,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억 달러도 안 됐네요. 그렇죠. 파병을 시작한 1964년에 비로소 1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10배인 10억 달러.
철수 직후인 1977년에는 100배인 100억 달러, 1995년에는 1000배인 100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5000억 달러, 그리고 작년 2024년은 6838억 달러 등의 비약적인 이런 발전 추세에 저는 베트남 파병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저 수치만 보면 진짜 완전히 우리 영어로 소어링이라고 하는데 아주 네. 급성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제 성장에 베트남 전쟁이 그 기초를 놓았다 하는 건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민감한 문제들이 있나요? 네, 먼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이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주권 국가의 군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군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계약으로 전투 임무에 종사하는 군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의에 의한 병력 파병은 국제 간 협력 관계일 뿐 용병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파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병 아닌가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 역시 국제 간 협력 관계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파병의 한국군은 결코 용병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군이 베트남의 양민을 학살했다는 주장입니다. 전쟁에는 불가피하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네. 특히 베트남 전쟁은 게릴라에 의한 비정규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투원의 구분도 전장의 구분도 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습니다만 모두가 전장의 특수 사항을 이해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회에서 양민 학살 등의 문제 제기를 원치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사건들도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분들을 좀 달래드리긴 달래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오늘날 그 대한민국과 그 베트남 간의 국제관계 차원에서 바람직한 발전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수년째 베트남 투자국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역 액수도 최상위권에 속해 있죠. 그리고 또 매년 증가합니다. 앞으로는 방산수 수출도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파트너 국가입니다. 국제 협력 관계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동아시아 질서 개편에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중국과 관계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대상 국가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특별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베트남하고 저희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1992년 12월에 사실 국교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 그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긴밀해져가지고 어느새 우리나라의 그 투자 1위 국가가 이렇게 될 정도로 긴밀해져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중국의 동쪽에서 네. 베트남은 이 밑에 남쪽에서 이렇게 국경을 맞대면서 사실 양쪽에서 중국을 이렇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절실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최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남베트남 패망 또는 이제 월남 패망 50주년이라고 계획하는데 베트남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국내에 우리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최용호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발걸음을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최용호 박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